유엔 사무총장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마도는 더 이상 일본 땅이 아니다. 각국 대표들이 술렁였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영토 문제에서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국제조사단 책상 위에 일본 외무성 내부 기록 묶음이 조용히 올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진 흔적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본의 한 역사학자가 유엔 본부에서 충격적인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독도와 대마도, 오키나와에 관한 일본의 공식 기록들이 모두 조작되었다고 폭로했죠. 저는 루카스 하트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국제사료감정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유엔과 국제법에 사용되는 역사 자료들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고 소련 붕괴 당시의 기밀 문서부터 중동 분쟁, 관련 고대 지도까지 수천 건의 자료를 검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증거만을 따르는 전문가라고요. 하지만 그날 유엔 본부에서 벌어진 일은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뉴욕 유엔 본부의 긴급 회의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회의실 안에는 각국 대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맨 앞에는 휠체어에 탄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야자마 겔로, 일본에서 50년간 근현대사를 연구한 역사학자였죠. 저는 그의 이름을 논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진 분이었으니까요. 도쿄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일본 역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야자마 교수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줄이 코에 연결되어 있었고 옆에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심장 질환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석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더군요. 미야자마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들을 만큼 무거운 말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에 거짓 위에 세워진 150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일본 대표단석에서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야마다 준페이 외무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미야자마 교수는 품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4권의 일지가 들어있었어요.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져 있었고 일부는 손으로 직접 쓴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에서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죠. 그는 이것들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50년간 모은 기록입니다. 일본 외무성과 내각의 비밀 문서들이에요. 독도, 대마도, 오키나와에 관한 일본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외무성 산하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문서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죠. 하지만 발설하면 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50년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조작했다고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 중 하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고 법치주의를 따르며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아내도 일본계 미국인이었고 저는 교토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야자마 교수가 펼쳐보인 첫 번째 일지의 내용은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일본 내각회의 기록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 편입권은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하나 러일 전쟁 상황을 활용하여 기정사실화할 것.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분명히 일본어로 적혀 있었고 당시 내각 총리 대신에 직인까지 찍혀 있었죠. 종이의 질감, 잉크의 산화 정도, 필체의 특성까지 모든 것이 진품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야자마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50년간 체계적으로 역사를 재구성해 왔습니다. 독도만이 아니에요. 대마도의 조선 연원, 오키나와의 류큐 왕국 역사, 심지어 홋카이도의 아이누 문화까지 모든 것이 일본 중심의 서사로 덮어 씌워졌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근대 국가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은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야마다 외무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역할을 떠올렸습니다. 감정관으로서 이 자료들의 진위를 판별해야 했으니까요. 유엔 사무총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트 감정관, 이 자료들의 검증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거짓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신뢰, 동맹국으로서의 믿음,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야자마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하트 씨, 저는 평생을 거짓 위에서 살았습니다. 일본 학계의 일원으로서 정부가 원하는 역사를 써왔죠. 논문도 그랬고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 무게를 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학자의 고백 앞에서 어떤 말이 적절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죠. 당신은 감정관입니다. 그 눈으로 이 기록의 무게를 봐주십시오. 진실은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모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부디 이어서 찾아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14권의 일지를 펼쳐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확신의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 외무성의 내부 메모, 내각회의 속기록, 심지어 당시 천황에게 올린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50년간 조직적으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문서들 곳곳에 적힌 취약 근거 지역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독도, 대마도, 오키나와 모두 이 분류에 속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사람의 증언과 문서만으로 150년의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진실을 찾으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일본 측의 원본 문서를 직접 확인해야 했고 한국 측의 기록과도 대조해봐야 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미야자마 교수가 남긴 14권의 일지를 분석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독도, 대마도,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 내부에서 취약 근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유엔 본부 내 감정실에서 일주일간 그 문서들과 씨름했습니다. 국제사료감정관으로서 30년간 쌓아온 모든 기술을 동원했죠. 종이의 섬유질 분석, 잉크의 화학적 성분 검사, 필체 비교, 인장의 미세 패턴 확인까지 모든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무리 분석해도 위조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기술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교한 위조범은 전문가도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의 동료 감정관들에게 샘플을 보내 교차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도 동일했어요. 종이는 100년 이상 된 일본산 화지가 맞고 잉크는 메이지 시대에 사용되던 철분 잉크와 성분이 일치한다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일지를 펼쳤을 때 저는 그 표식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페이지 우측 상단에 붉은 잉크로 찍힌 작은 도장이었어요. 한자로 취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숫자 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죠. 하지만 다른 문서들을 교차 분석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식이 찍힌 문서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모두 독도, 대마도, 오키나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서들 속에는 일본 정부의 내부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함, 역사적 연원 증명 곤란, 주변국 이의 제기 시 대응 논리 부족.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일본 정부의 공식 평가란 말입니까? 특히 독도에 관한 문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선의 울릉도 수토 기록과 일본 어민들의 도해 기록을 비교한 결과 해당 섬에 대한 조선의 인지가 일본보다 수백 년 앞선다. 편입 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선 측 기록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말 것.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대마도에 관한 기록은 더욱 상세했습니다. 대마도의 조선 연원은 역사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움. 고려시대부터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도주들이 조선 조정에 조공을 바친 기록이 다수 존재함. 다만 메이지 유신 이후 행정 편입을 기정사실화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말 것.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5번째 일지에서 발견한 스케치였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물 도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일본 외무성 관저 내부의 배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도 위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스케치는 어떤 회의의 구조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의 좌석 배치, 발언 순서, 심지어 각 참석자의 발언 요지까지 적혀 있었어요. 회의 주제는 영토 취약 지역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외무 대신, 내무 대신, 해군 대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러일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스케치 한쪽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독도건은 전쟁 중 신속히 처리할 것. 조선이 혼란한 틈을 타 편입 공고를 내고 국제사회에는 무주지 선점으로 발표할 것. 대마도 건은 현상 유지. 오키나와 건은 류큐 왕국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희석시킬 것.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어요. 150년 전 일본 정부의 전략 회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케치를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건물의 구조, 창문의 위치, 복도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실제 메이지 시대 외무성 관저의 도면과 일치했어요. 저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 청사 자료를 찾아 대조해 보았습니다. 일치율이 97%였습니다. 이 정도의 디테일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관으로서 저는 한쪽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미야자마 교수가 천재적인 위조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본 정부에 원본 대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일본 외무성 어딘가에 원본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문 앞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만약 이 문서들이 모두 진짜라면 지난 150년간 국제사회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써져야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 동맹국으로서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재검토되어야 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디테일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 미야자마 교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조작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조작이라면 수십 명의 전문가가 수년간 매달려야 할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진짜라면 일본 정부 어딘가에 더 많은 원본이 있다는 뜻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엔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공식 자료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료감정관의 검증 권한을 활용한 거예요. 하지만 일본 측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야마다 외무상은 해당 자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열람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그 거절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일본으로 가야겠다고요. 공식 경로가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야자마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진실은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겁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해도요.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 밤 미야자마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유엔 본부에 나올 수 없다고 했죠. 저는 택시를 타고 맨해튼 북쪽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가 저를 막았지만 미야자마 교수가 미리 면회 허가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일주일 전 유엔 회의장에서 본 모습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미야자마 교수는 침대에 누운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옆에서는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루카스 하트입니다.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미야자마 교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어요.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가 손짓으로 저를 가까이 오라고 했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트 씨, 와줘서 고맙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급히 불렀소. 그의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 때문에 약간 뭉개져 들렸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미야자마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천으로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었죠. 이것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소. 저는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글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해양 지도첩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메이지 시대의 서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동아시아 해역의 상세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지도 위에는 빼곡한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야자마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이것은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성에서 만든 비밀 지도첩이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영토 주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스스로 분석한 내부 보고서요. 저 14권의 일지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안에 있어. 저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독도에 관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지도 위에는 조선 영토라는 표시가 붉은 잉크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죠. 조선 어민들의 어업 활동 기록 다수 존재. 일본 측 근거는 17세기 도의 면허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해당 지역이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증명함. 편입 시 논란 예상. 대마도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조선 송령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옆에는 역대 도주들이 조선 조정에 바친 조공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기록이었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도의 조선 연호는 역사적으로 부정 불가. 메이지 이후 행정 편입은 기정사실화에 성공했으나 국제법적 근거는 취약함. 오키나와 페이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류큐 왕국은 독립국가였다는 분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양쪽에 조공을 바친 기록,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한 증거, 메이지 정부에 의한 강제 병합 과정까지. 모든 것이 일본 해군성의 손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지도 대신 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필체는 미야자마 교수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78년을 살면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일본인으로서의 충성 사이에서 늘 갈등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거짓 위에 세운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기록들을 세상에 맡긴다. 부디 진실이 빛을 보기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78년을 산 노학자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고백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미야자마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트 씨, 나는 평생 거짓을 가르쳤소. 일본 정부가 원하는 역사를 썼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주입했소. 교과서를 집필할 때마다 양심이 찔렸지만 그냥 눈을 감았소. 학자로서의 지위와 명예가 더 중요했으니까. 그는 기침을 하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산소 농도를 확인하고 나갔어요. 미야자마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깨달았소.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성이었다는 걸. 진실 위에 세우지 않은 역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소. 나는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겠지만 적어도 무너뜨릴 씨앗은 심고 가고 싶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마지막 열정이 느껴졌어요. 미야자마 교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감정관이요. 그 눈으로 이 기록의 무게를 봐주시오. 나는 일본인으로서 이것을 세상에 알릴 용기가 없었소. 하지만 당신은 다르오. 당신은 진실만을 따르는 사람이요. 부디 이 기록들이 묻히지 않게 해주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야자마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이제 조금은 편히 갈 수 있겠소. 저는 한참 동안 그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와 산소 공급기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손에 든 해양 지도첩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 책 한 권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요. 미야자마 교수가 목숨을 걸고 건넨 이 기록들을 반드시 검증하고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것이 죽어가는 노학자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례였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미야자마 교수가 건넨 해양 지도첩이 들어있었어요. 이제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는 원본을 찾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일본 외무성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다 외무상은 모든 자료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예상치 못한 익명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린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호텔에 맡기고 바로 외무성으로 향했어요. 유엔 국제사료감정관 자격으로 공식 면담을 요청한 상태였거든요. 일본 측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명분이었죠. 외무성 건물은 도쿄 중심부의 가스미가세키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석조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접견실에서 30분을 기다린 끝에 야마다 준페이 외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외교관 특유의 무표정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죠. 하트 감정관, 먼 길 오셨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야자마 갤로 교수가 제출한 문서들의 원본 대조를 요청드립니다. 메이지 시대 외무성과 해군성의 내부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야마다 외무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원래의 미소를 되찾았죠.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야자마 씨가 제출한 것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입니다. 일본 정부는 영토 문제에 관해 어떤 취약 근거 보고서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해양 지도첩의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짜라는 말씀이십니까? 메이지 시대 해군성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고 종이와 잉크의 연대 측정 결과도 100년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야마다 외무상은 그 사본을 잠깐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강압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정교한 위조품일 뿐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수준의 위조를 할 수 있는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미야자마 씨가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조작에 가담한 것이겠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외무성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어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증거를 위조품으로 치부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무성 기록 보관소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없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야마다 외무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외국인에게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공식 경로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미야자마 교수가 건넨 문서들이 진짜라 해도 일본 정부가 원본 대조를 거부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고민했어요. 그때 호텔 방문 밑으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저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편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트 감정관님께. 저는 외무성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야자마 교수님의 용기에 감명받아 이 편지를 씁니다. 외무성은 모든 것을 부인하겠지만 초기 기록은 모두 대학 부설의 구룡고에 남아 있습니다. 도쿄 제국대학 현재의 도쿄대학교 부설 도서관 지하에 있는 옛 열람실입니다. 메이지 시대 정부 문서 중 민감한 것들은 외무성이 아니라 그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경비가 가장 약합니다. 부디 진실을 찾아주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저를 범법자로 만들어 추방하려는 계략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미야자마 교수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감정관으로서의 집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쿄대학교 혼고 캠퍼스 근처에서 내렸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캠퍼스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부설 도서관 건물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하 열람실로 내려가는 입구였어요. 본관 뒤편에 오래된 철문이 있었는데 녹이 슬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비교적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놀랍게도 철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열어둔 것 같았어요.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고 공기는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지하 열람실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오래된 책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에 적힌 구룡고라는 표시를 찾아야 했죠. 열람실 가장 안쪽 구식 제습기가 놓인 구석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습기 뒤편 벽에 희미하게 구룡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제습기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철제 캐비닛이 숨겨져 있었죠. 캐비닛 안에는 3개의 봉투 묶음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들이었고 각각에는 외무성 극비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야자마 교수가 보여준 것과 동일한 양식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원본이었습니다. 취약 근거 지역이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3봉투를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미야자마 교수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요? 일본어로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보안 요원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각되면 불법 침입죄로 체포될 수 있었어요.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 정부 기밀을 탈취하려 했다는 혐의가 씌워질 수도 있었죠. 국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보안 요원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엔 국제사료감정관 루카스 하트입니다.
이 문서들은 인류 공동의 역사 자산입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기록이라면 누가 이렇게까지 지키겠습니까? 보안 요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말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보안 요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보안 요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준 것이 분명했어요. 익명의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본 내부에도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저는 도쿄대학교 캠퍼스를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150년간 숨겨져 온 진실이 들어있었어요. 이제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한 곳을 더 방문해야 했죠. 한국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직후 한국 외교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대한기록통합센터를 방문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30년간 수집된 1만 2천 건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도쿄를 떠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공항에는 한국 외교부 직원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제도까지 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저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부산을 지나고 다시 해안도로를 따라 거제도로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거제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대한기록통합센터는 거제도 남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기록은 민족의 기억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센터 입구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루카스 하트 감정관님이시죠? 저는 김태준입니다. 이 센터의 책임 연구관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단단했고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안내하며 센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3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의 영토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민간 학자들이 힘을 모았죠. 저는 설립 초기부터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1만 2천 건이 넘는 원문서와 지도, 증언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최첨단 보존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항온항습 시스템, 무산소 보관함,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까지. 이 정도 규모의 기록 보관소는 미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김태준 연구관이 저를 지하 열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개의 문서 상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트 감정관님께서 일본에서 발견하신 문서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것은 조선 측의 기록이죠. 양쪽을 대조해 보시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문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조선시대 고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한문으로 쓰인 오래된 종이들이었습니다. 김태준 연구관이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죠. 이것은 조선 숙종시대의 울릉도 수토 기록입니다. 수토란 정기적으로 관리를 보내 섬을 순찰하는 제도였어요.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를 수백 년간 자국 영토로 관리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산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독도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일본 도쿄대학교 지하에서 발견한 문서를 꺼냈어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문서가 동일한 섬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의 수토 기록에 나오는 우산도와
일본 문서에 나오는 마쓰시마의 위치와 형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섬 주변의 암초 배치까지 동일했어요. 김태준 연구관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686년에 작성된 일본의 도해 면허 기록입니다.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해 막부의 허가를 요청한 문서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부분을 읽었어요. 도해 면허란 자국 영토가 아닌 곳에 갈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에는 도해 면허가 필요 없어요. 즉, 일본 막부 스스로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가 스스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야자마 교수가 건넨 해양 지도첩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김태준 연구관은 계속해서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마도에 관한 기록도 있었어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마도 도주들이 조선 조정에 조공을 바친 기록, 조선 관리들이 대마도를 순시한 기록, 대마도 주민들이 조선어를 사용했다는 증언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그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의 기록과 일본의 기록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미야자마 교수가 말한 150년간의 역사 왜곡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태준 연구관과 함께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는 남해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트 감정관님, 저는 30년간 이 일만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때문에 시작했어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진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역사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억은 왜곡되고 잊히고 조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을 모았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권 한 권.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미야자마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진실은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다고요. 김 연구관님, 이 자료들을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준 연구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어요. 물론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세계가 진실을 볼 준비가 된 날을요. 그날 밤 저는 거제도의 작은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야자마 교수의 양심 고백, 도쿄에서의 위험한 탐색, 그리고 이곳 대한기록통합센터에서의 발견까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일본 측의 내부 문서와 한국 측의 역사 기록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150년간 숨겨져 온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유엔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준 연구관과 악수를 나누며 센터를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트 감정관님,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죠.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미야자마 교수의 마지막 부탁, 김태준 연구관의 30년 노력, 그리고 역사 속에 묻힌 수많은 진실들을 위해서요.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유엔 본부 내 감정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미야자마 교수가 건넨 14권의 일지, 도쿄대학교 지하에서 발견한 외무성 극비 문서 세묶음, 그리고 대한기록통합센터에서 받아온 조선시대 원문서 사본 수백 장.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보고서로 엮어야 했어요. 3주간 저는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커피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문서들을 분석하고 대조하고 검증했어요. 독일과 영국의 동료 감정관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저를 도와주었죠. 종이 연대 측정, 잉크 성분 분석, 필체 감정, 인장 진위 확인까지 모든 과학적 검증을 마쳤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야자마 겔로 교수가 제출한 문서들은 진품이며 이는 일본 정부가 150년간 독도, 대마도, 오키나와에 대한 영토 주장의 근거가 취약함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한국 측의 조선시대 기록과 일본 측의 내부 문서가 상호 일치하여 해당 지역들에 대한 역사적 연원이 일본의 공식 주장과 다름을 확인한다. 저는 이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트 감정관,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감정관으로 일하면서 이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과학적 검증을 통과했고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이 진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어요. 긴급 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가 판단해야 합니다. 2주 뒤 유엔 총회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193개 회원국 중 189개국이 참석한 이례적인 회의였어요. 의제는 단 하나, 동아시아 영토 문제에 관한 역사적 기록 검토 결의안이었습니다. 저는 총회장 앞에 서서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문서 사진들이 차례로 띄워졌어요. 미야자마 교수의 일지, 외무성 극비 문서, 해양 지도첩, 조선시대 수토 기록까지.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증거들은 150년간 숨겨져 온 진실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 자국의 영토 주장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속삭이며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때 일본 대표단석에서 야마다 준페이 외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야마다 외무상이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방금 들으신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미야자마 겔로라는 인물은 말년에 치매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제출한 문서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근거 없는 공격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재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야마다 외무상의 주장에 반박해야 했으니까요. 야마다 외무상께서 말씀하신 문서 조작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들은 독일, 영국, 미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검증했습니다. 종이의 섬유질, 잉크의 화학 성분, 필체의 특성, 인장의 미세 패턴까지 모든 분석 결과가 진품임을 가리킵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더구나 저는 도쿄대학교 부설 도서관 지하에서 동일한 문서의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없다고 주장한 바로 그 문서들이 대학 구서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은폐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야마다 외무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한국대한기록통합센터가 30년간 수집한 조선시대 원문서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686년 일본의 도해 면허 기록과 조선의 울릉도 수토 기록이 동일한 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국의 기록이 서로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마다 외무상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일본 대표단은 침묵에 빠졌어요. 증거의 무게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던 거죠. 유엔 사무총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의 진위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익을 넘어섭니다.
기록은 어느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직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어요. 찬성 30, 찬성 50, 찬성 80.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찬성 100, 찬성 120, 찬성 150.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전광판에 최종 숫자가 떴어요. 찬성 162, 반대 12, 기권 15.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채택된 겁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60이라는 숫자가 전광판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미야자마 교수의 마지막 부탁, 김태준 연구관의 30년 노력, 그리고 15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계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야마다 외무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 앉은 참모들도 마찬가지였죠. 증거 앞에서 침묵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총회가 끝난 뒤 유엔 사무총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하트 감정관, 오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진짜 공로는 목숨을 걸고 증언한 미야자마 교수와 30년간 기록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뉴욕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160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의 무게를 인정한 세계의 대답이었습니다.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지 한 달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마도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민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했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향했습니다. 뱃길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바다 위에서 두 땅이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대마도에서 부산의 불빛이 보인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죠. 저는 갑판에 서서 점점 가까워지는 대마도의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임 장소는 이즈하라 항구 근처의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들이었죠. 그들은 둥글게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초대한 사람은 다나카 유이치라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습니다. 하트 감정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기록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5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그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모임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죠. 다나카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가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7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셨던 비밀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나카 씨가 봉투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은 세월에 바래져 있었지만 형체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가족의 모습이었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2명의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바닷바람에 사진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가 사진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붓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부산 영도 그리고 그 아래에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증조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사진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찍은 것이에요. 우리 집안은 원래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증조부께서는 영도에서 어업을 하셨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대마도로 이주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이름을 받았어요. 창씨 계명이었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노부인이 눈물을 훔쳤어요. 다나카 씨가 계속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우리 가족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대마도에 삶의 터전이 잡혀 있었고 조선으로 돌아가면 빈손으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마라. 차별받는다. 일본인으로 살아라. 다나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넘게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일본인으로 살았어요. 일본어만 썼고 일본 이름만 썼고 일본인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거제도에서 왔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저도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한 명이 일어서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 자리에 모인 20명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통영에서 온 집안, 부산에서 온 집안, 울산에서 온 집안. 모두가 조선 반도에서 대마도로 건너온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가끔 이상한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리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왜 그 노래를 부르시는지는 끝내 말씀해 주시지 않았죠. 또 다른 노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아셨어요. 일본식이 아니라 조선식으로요.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집만 다른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는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50년간 숨겨져 온 것은 문서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정체성, 기억, 뿌리까지 모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나카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15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도 우리의 진실을 말할 수 있겠다고요.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집안은 바다 건너에서 왔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의 후손입니다. 70년 넘게 숨겨왔던 진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문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숨겨진 사진 속에, 잊히지 않은 노래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다나카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부산 영도 사진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하트 감정관님, 미야자마 교수님이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저도 평생 침묵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150년의 거짓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역사는 기록이지만 기록을 지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마도를 떠나는 배 위에서 저는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 펼쳐졌던 낡은 가족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부산 영도라고 적힌 그 희미한 글씨가요. 150년간 숨겨져 온 것은 문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체성, 그들의 뿌리, 그들의 기억까지 모두 억압당해 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 6개월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아시아 평화 선언문이 유엔에서 선포되는 날이 왔어요.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유엔 총회장은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결의안 투표가 아니라 선언문 채택을 위한 자리였어요. 6개월간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관련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상한 결과물이 드디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총회장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이미 끝났어요. 감정관으로서 문서를 검증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의 몫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미야자마 교수가 시작한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유엔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동아시아 평화 선언문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제1항. 동아시아 영토 문제의 역사적 기록에 대해 관련국들은 공동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 역사를 해석하거나 왜곡할 수 없으며 모든 기록은 국제적 검증을 거쳐 공유된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내용을 기다렸어요. 제2항. 독도에 대해서는 기존 국제관행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한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며 양국은 이 문제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 한국 대표단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표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3항. 대마도의 역사적, 문화적 연원에 관해 한일 양국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대마도 주민들의 정체성은 존중되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말할 권리를 보장한다. 저는 대마도 해변에서 만났던 다나카 씨를 떠올렸습니다. 70년 넘게 숨겨왔던 진실을 처음으로 말하던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기억났어요.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4항. 과거사 피해 지역인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에 대해 문화와 언어 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류큐 왕국의 역사와 아이누 민족의 문화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제5항. 한국과 일본은 공동기록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양국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공개하며 어떤 기록도 은폐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상호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 유엔 사무총장이 낭독을 마쳤습니다. 그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선언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아시아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총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한국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이 연단 앞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던 그들이 이제는 손을 맞잡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미야자마 교수의 빈 병상 사진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지 3주 뒤였어요.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었고 결의안 통과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해요.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남긴 기록은 이제 모두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78년의 삶 중 마지막 몇 달을 진실을 위해 바치셨죠. 당신의 용기가 150년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총회가 끝난 뒤 저는 유엔 본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시민들, 일본에서 온 시민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두 나라의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승자가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이 남는 것일까요? 미야자마 교수는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기억들을 깨웠어요.
대마도의 주민들, 한국의 연구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들이 그 진실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인들도 함께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들도 아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대마도에서 다나카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끔 이상한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리랑이었어요. 150년간 숨겨져 있던 노래가 이제 유엔 본부 앞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도쿄에서 왔습니다. 미야자마 교수님의 제자였어요.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고요. 오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네요.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의 뜻을 이어가 주십시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 건물 뒤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린 깃대 위로 저녁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언문도 완벽한 해결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갈등은 있을 것이고 의견 충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 위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 위에 세운 관계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야자마 교수가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심은 씨앗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셔도 됩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